한 주간의 정치권의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분들 나와 계십니다. 김성주, 김유정, 진성호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유정 의원님 지난주 바쁘셨죠, 굉장히? 예, 바빴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TV 화면에 자주 나오실 기회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그렇죠? 국민의당은 1박 2일 워크숍을 갔다 왔나요? 네, 국회 고성연수원이 새로 개장을 네, 했었어요. 굉장히 멀리 갔다 오셨어요. 네, 그래서 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네, 대선 이후에 이 의원들하고 또 지역위원장이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위로도 하고요. 당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좀 설정을 하면서 또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대비도 하고요. 처음 모이는 그런 자리여서 서로 뭐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언뜻 들으니까 지역위원장분들은 좀 강성 입장이었던 것 같고 원내 의원님들은 좀 슬슬 가자 뭐 그런 얘기가 왔다 갔다 그러는데요. 사실입니까? 뭐 원내라고 다 또 그런 거 뭐 슬슬 가자도 아니고요. 네. 지역위원장이나 또 의원들 원내도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좀 표출이 됐었고요. 어찌됐거나 지금 이제 이 비대위 과정을 조금 잘 슬기롭게 넘겨서 저희가 이제 8월 말까지는 전당대회를 하자. 이게 이제 저희 당의 잠정적인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를 잘 대비해서 좀 승리해서 당의 존재감을 좀 제대로 보여주고 확인하자. 뭐 이런 의견들이 많으셨죠. 제가 네. 다른 분들한테도 좀 여쭤보고 그래야 되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당대회 때 대표는 누가 나온답니까? 지금 거론되고 실제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분들은 한 서너 분이신데요. 네. 아마 추가로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획기적인 변화 같은 건 없나요? 현재로서는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자, 진성호 전 의원님 지금 이제 한국당이 3파전이 됐죠? 그렇죠. 예. 누굴 지지하세요? 어느 분 지지하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방송이니까.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전에는 친박이냐 비박이냐라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친홍이냐 비홍이냐로 갔고 또 하나는 이제 홍준표 전 지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저께 이제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실 내가 꼭 당대표 하고 싶은 게 아니다. 훈련 한번 모셔오면 난 뒤에서 할게. 이거는 당대표는 악역이다. 왜 내가 이걸 하느냐 그랬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대안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전 지사는 자신한테 이제 했던 비판들을 기억합니다. 말이 너무 거칠다. 품격을 지켜라. 그래서 얌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점점 또 거칠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7월 3일 날 선거가 끝나야지 자유한국당은 조금 이제 나름대로 질서를 잡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조금 혼돈스러운 상황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여당에 대한 그 강력한 투쟁 노선은 안 바뀌는 모양이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강력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워낙 사람이 좀 유하신 분이라서 내용은 세게 하지만 또 이쪽 지지자들은 또 비판을 합니다. 정우택 원내대표 그것밖에 못하느냐. 그러니까 중간에 샌드위치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분도 워낙 그 스타일이 부드러운 스타일이다 보니까 홍준표 뭐 과거 이재호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나가자 이걸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아마 이 상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보름 정도 지나가면 되고요. 또 정우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입니다. 아직까지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너무 강하게 나가게 되면 다른 당 원내대표하고 대화하는 데도 조금 이게 걸림돌이 되니까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괜찮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대하는 거는 좋지만 명분 있게 반대하는 건 좋지만 뭐 밥 먹는 자리에 아예 가지를 않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에 봤을 때 좀 더 강력하게 싸워주길 좀 원하지 않나요? 글쎄요, 각자 나름대로 뭐 사정과 사연이 있을 테니까요. 그 당의 정체성에 맞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뭐 반대할 건 하더라도 또 논의 구조 속에서는 함께 얘기하는 게 저는 또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성주 전 의원께서는 국정기원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회의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회의하다 지금 왔습니다. 그래요? 지금. 힘드시겠어요. 예. 이거 얼굴이 노랗게 떴다고 다 그럽니다, 지금. 인사 원칙도 새롭게 만들었죠? 예, 지금 뭐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는 안 했고요. 예. 계속 당하고 또 뭐 협의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에 삼진아웃 얘기했다가 시민단체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어갖고 그냥 음주운전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정했습니까? 아직 뭐 저희가 그 내용들을 공개할 그 수준은 아닌데요. 네. 이제 한편으로는 약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넓혀서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도 있고 지금 이 청문회 제도나 인사 검증이 너무 좀
엄격하게 좁혀서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 약간 완화하자라는 의견이 두 개가 같이 나와 있는데 네. 충분히 전문가들하고 토론하면서 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제 뭐 국민 정서상 음주운전이 굉장히 좀 그 심한 잘못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 제외한다든가 완화한다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 날지는 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 개인 의견은 어떠세요? 자, 그만. 그래서 저는 아직 음주운전 경력은 한 번도 없어서 예. 아, 그래요? 예. 안 하는 게 맞겠죠. 네. 현직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미칠 영향이 있어갖고 제가 자꾸만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그 주제도 역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첫 번째 저희들이 이제 같이 논의할 주제는 지금 청문회 전국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론 주제 화면으로 저희들이 보고 난 다음에 세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국민들도 지지가 훨씬 높습니다.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나라를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무한할 영광으로 생각하고 무시해야 이제 불과 취임 40일밖에 지나지 않은 대통령이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배관시해서야 어떻게 남은 기간 동안 원만한 국정을 이끌 수 있단 말입니까? 모든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실한 인선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신국정농단이 아니냐. 그동안의 타격과 소통의 행보는 과연 진정성이 있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 않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검증보다는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어디서 실패한 정권들로부터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하는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발상입니다. 조항력보다 더 좋은 데로 같아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합니다. 여기 새 정부 임기 내 성사. 지금은 외교 공백을 넘어서 국익의 향배를 가르는 외교 비상 상황입니다. 야당은 나라를 살릴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국내용 정치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인가 묻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외교에 대한 네, 오늘 왈가왈부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강경화 임명, 전운 고조, 여야 대치 장기화 대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자료화면에서 봤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회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몫이고 최종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또 추미애 대표는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아라. 반면에 야당에서는 국회 무시한다, 신국정농단이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우리 민주당에서 제일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예. 사실 뭐 저는 뭐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 주된 고민은 아닙니다만 일단 간에 처음부터 좀 빠져나가시려고 그러는 거. 예.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주변 분들이 네. 이런저런 그 의견들을 좀 문자로 보내주셔요. 네. 아,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는가 하면 아, 그런 걸 뭐 이렇게 미적거리냐. 국민을 믿고 가야 된다. 이런 여러 의견들이 개인적으로 문자로 오는데요. 저는 이 토론도 제가 지금 3주째 계속 네. 요 인사 검증 문제 청문회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난 5월 9일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한 달여 지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새로운 모습으로 의욕을 보이고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국민 지지가 오늘 뭐 갤럽 조사에 나왔지만 80%가 넘게 나타난다면 일단 국민들은 문재인 표 정치를 한번 해봐라. 이런 밀어주는 분위기가 있다 생각합니다. 개별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공직을 수행할 분은 그 업무 적합성뿐만 아니라
도덕적 흠결에서도 국민들의 인정을 받아야 그 하고 있는 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건데 너무 그런 문제에 몰두하다 보면 지금 새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돼버리고 오로지 그 개인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과거에 대한 뒤지기로 하게 되면 누구를 내세놔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좀 큰 틀에서 한 정부와 그 장관과 후보를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뭐 야당의 검증과 비판하는 게 아니고 하더라도 좀 균형이 있는 비판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는 이게 뭐 선전포고다, 협치는 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야당으로서 역할은 충실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뭐 파행이니 파극이니 이런 극단적 용어를 쓰는 것은 마치 임명을 하기를 기다렸다가 이거에 대해서 공격의 소재로 삼고 막 달려들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비친다라는 그런 국민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글쎄요. 저희는 어제였나요? 그 수석 보좌관 회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발언 때문에 상당히 좀 충격도 받았고요. 조금 좀 분노도 했고 국민의당은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야당의 비판은 뭐 있을 수 있지만 인사청문회는 참고 사항일 뿐이다라는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격앙된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냥 모든 결정을 여론조사로 하는 게 맞지 굳이 이걸 국회 이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는 이 지난한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격앙된 목소리까지 사실은 나왔던 게 맞고요. 그런데 정말로 협치라는 거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야당에서 왜 반대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인사청문회법이라는 것도 있는데 물론 뭐 대통령이 다시 재송부 요청해가지고 안 되면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반대하는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를 저희는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리가 대통령의 인사 원칙에 한 서너 가지에 해당되는 총리였지만 그러나 지난 세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조금 회복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좀 가보자라는 것들이 모두의 소망이었고 그래서 야당이 정말 박수칠 준비가 돼 있었고 이 정도로 야당이 우호적인 분위기가 역대 정권에 어디 있었습니까? 다 같이 원죄가 있는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전 정권에서 정말 원죄 없지만 정권교체를 보다 나은 정권교체를 하려고 했던 그런 정당으로서 정말 협조하면서 함께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딱딱 집어서 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는 참고사항이다 이렇게 하니까 야당으로서는 대통령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 아니냐, 정말 협치를 바라고 계시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있잖아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역대급으로 제가 볼 때는 감성 정치를 잘하십니다. 그리고 일단 대통령의 모습은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이 후보자들이 지금 까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방금 화면에서 여론도 이렇게 좋은데 왜 반대하느냐고 하지만 그럼 지금 당장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 여론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조사가 만약에 반대가 높으면 낙마시킬 겁니까? 조대 후보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여론상 언론 보도만 보면 지금 조대엽, 김상곤 전부 다 비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론에 기대해서 정치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겁니다. 여당, 야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를 볼 때 그러면 저는 이제 타임라인을 쭉 읽어보면 SNS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갖다 장관시키려고 촛불을 들었는가? 아니 검찰개혁 다 국민들 공감합니다. 해야 됩니다. 지금 우병우 검사를 보고 전부 다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안경환 교수가 해야 되냐는 겁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했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왜 저분은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아니 다른 건 모르지만 저도 딸도 아빠로서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위조 혼인한 거 아닙니까? 도장을 파가지고 엉터리로 찍고 났는데 혼인신고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불법. 지금은 징역형을 받는 중죄인데 이런 거를 실제로 행한 사람을 갖다가 법무부 장관을 시킨다? 그럼 누가 법무부 장관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야를 떠나가지고 국민들을 눈높이로 볼 때 강경화 후보자의 그 의혹이라든지 안경환 후보자의 의혹 같은 거는 정말 저분이 말고 조금 더 깨끗한 후보들이 외교개혁, 검찰개혁 할 수 없었나.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자꾸만 여야 싸움으로 몰고 가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 한번 저는 인사 민정 라인도 한번 반성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경력을 보면 일 잘할 거라는 건 저도 공감하고요. 제일 참신한 사람 중에 하나가 강경화, 김상조 이런 분들인데 왜 하필이면 도덕성 검증을 그렇게 못했냐는 겁니다. 저는 이게요. 지금은 가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아실 겁니다. 강경화 후보자는 지키고 싶겠지만 앞으로 남은 그 청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후보자들 또 뭔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초대 내각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겠습니까? 정말 걱정이 심각합니다. 저희 야당들로서도요. 이 인사를 정말 좋은 분들을 잘 후보자로 지명을 해서 정말 무리 없이 청문회 통과시켜서 제대로 일을 하는 모습 보고 싶고요. 일과 능력으로서 평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정말 이게 부적격 후보들에 대한 비판, 이게 날마다 날 세우는 거 이것도 저희도 굉장히 야당으로서도 못할 일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국민과 함께 야당이 바라고 있을 때 정말 좋은 후보들을 이렇게 왜 지명하지 못하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국 민정수석 얼마나 획기적인 인사였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중앙지검장. 그런데 이 문제 많은 안경환 후보자의 지위를 윤석열 지검장이 받아서 검찰 개혁을 한다? 속아 웃는다는 보통 얘기하는데 검찰이 웃을 일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야당으로서의 필요한 검증과 비판, 그 기꺼이 여당과 정부, 대통령 드려야 생각하는데요. 지금 야당이 세 당이 있죠. 네. 이 인사 국면에서 정의당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정의당은 필요한 비판을 하되 그 사람의 능력이 착하고 생각하면 예외 없이 찬성하고 지지해줬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의 목소리는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잘 안 돼요. 뭔가 반대하고 후벼 파고 공격하는 목소리만 높게 대두되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문제를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 또 언론의 보도 행태. 왜 정의당이 똑같은 야당이잖아요. 저희가 정의당한테 장관 자리 준 거 없습니다. 정의당한테 특별하게 보태준 거 없지만 정의당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와 인사, 나라를 생각하는 게 다른 두 야당이 필요하지 않느냐. 네. 저는 그렇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무수히 많은 이해와 갈등 속에서 펼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인이나 도덕군자를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면 검찰개혁, 공정거래위원장이면 재벌개혁 그 과제를 놓고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물론 검증을 했죠.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을 때 자, 검찰개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인가 그 사람의 드러난 과거를 할 것인가 결국은 필요한 검증하고 이거는 미리 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해명을 듣고 국민들과 국회 판단에 의견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왜 잘못된 거고 국회를 무시하는 거고 협치를 파기하는 것인가.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의당이 갖고 있는 진지한 자세를 다른 두 야당이 새 야당이고요. 나머지 새 야당이고요. 예, 새 야당이죠. 네. 예, 바른 그 정의당조차도 훨씬 더 좋지 않게 그 정의당조차도 그 정의당도 안경환 후보에 대해서 아니 조대엽, 안경환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점잖은 정의당조차도 비판하고 자진 사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박근혜 정부 때는 특히 총리를 포함해서 초기 내각에서 서너 명이 아마 낙마했을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런 걸 원치 않습니다. 저도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이 참 인사할 때 보니까 참신하다. 아니 도덕성 문제만 없다면 저는 참 참신한 후보들이 많은데 문제는 교육부 장관이 논문을 표절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떤 그러니까 교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을 어기고 특정 방송, 그러니까 회사의 주주로서 어쨌든 그 임금을 체불했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확인된다면 게다가 안경환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인데 일단 본인이 치명적으로 법을 어겼고 여성의 성인식에 대해서 정말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많은 여성들은 어쨌든 간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좀 더 괜찮은 사람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고요. 몰랐다면 뒤늦게 알았다면
사과를 하고 몇 분만이라도 저는 지명 철회를 하시든지 그분들이 자진 사퇴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아니, 뭐 먼저 고백하면 면죄부 받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의당이 이 장관 후보자들의 어떤 되고 안 되고에 척도가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에 저는 굉장히 상당히 불쾌하고요. 왜냐하면 정의당이 왜 그 기준점을 가져야 됩니까? 그러면은 정의당에서 지금 조대호 후보자나 안경원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비판의 날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그러면 이제 그 두 후보자는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글쎄요. 왜 정의당이 그 기준점이 되어야 되는지, 왜 정의당이 그렇게 점잖다고 표현을 받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는 옳은 태도로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아니죠. 그러면 나머지 야당들은 지금 그럼 올바르지 못하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니까 모든 후보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까지 처음에 후보 발표될 때부터 저희가 어느 후보자에 대해서 항상, 모두 반대를 항상 했습니까? 찬성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저희는 모두를 반대하지 않았죠. 선택과 집중을 했던 거고요. 문제가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었던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문제 많은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할 것도 했었고요. 그런데도 나머지 돌아오는 거는 야당은 발목만 잡는다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있을 이런 어떤 대치 국면이랄지 또다시 반복되는 어떤 인명 강행이랄지 이런 거는 제발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개별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그렇게 가다 보면은 정치가 이게 풀어나가는 과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장관에 대한 추천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는 청문 절차를 통해서 검증하되 최종적인 임명은 어차피 대통령의 권한이잖아요. 국회가 표결해서 하는 건 뭐 총리나 뭐 헌재소장 몇몇에 국한돼 있는데 나는 반대했는데 대통령 임명했다고 그러면 파행이다. 또 추경을 냈는데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 강경화 후보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그죠? 임명할 분위기죠? 그럴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하면은 다른 당에서는 실제로 모든 부분이 파국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제 전 누차 말씀드리지만 네. 민주당이 야당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새누리당이 여당이고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발목 잡아가지고 아니 법 하나 제대로 통과 못 시킵니다. 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소위 국회법 때문에 못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은 솔직히 박지원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120석 의석을 가진 당의 대통령인데 마치 220석을 가진 정당의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있다. 저는 이걸 맞다고 보는 게요. 물론 국민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론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란 게 뭡니까? 여야가 있고 아니 100석도 안 되는 민주당 18대 때 100석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요. 정치라는 건 상대방이 있습니다. 이 사람 말이 꼭 옳았어가 아니라 저런 의견도 경청하고 나름대로 좀 손해도 보고 하는 게 정치지 지금처럼 나를 따르라 식으로 하게 되면요. 정말 정부는 아실 거 아닙니까? 이미 그 경험 있지 않습니까? 뭐 옛날 얘기를 했지만 아니 그렇다면 제 말 들어보시고 그렇다면 지금도 최소한 야당의 최소한 거기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어떤 예의를 지키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쨌든 나는 내 길을 가겠고 이거는 대변인을 통해서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서 청문회는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좋고 국민들이 지지한다 하더라도요. 정치의 현실 정치는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국회 입법부가 있습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민주당에서도 대통령께 직언하십시오. 과거에 있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인사 때는 오히려 한나라당 의원들이 막 그때 비판했습니다. 이딴 인사를 해가지고 지금 나라 망하게 하느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걱정되는 거는 안경환 이런 후보자에 대해서 소수라도 저는 민주당의 의원 몇 명이라도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때 정태근 정동 이런 의원들은요. 오히려 야당보다 더 강하게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그 인사 잘못됐다고 땅 투기한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장관시키냐. 그런데 지금 저는 걱정스러운 게 너무 한 목소리로 여당도 저는요 청와대를 때는 견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왜 지금 민주당에는 그런 의원이 안 보이느냐 솔직히 좀 걱정됩니다. 제가 좀 사실 좀 억울해서 경험을 말씀드리면 오늘 각오하고 나오셨었죠? 예, 각오하고 나왔는데요. 예. 그 과거에 제가 야당 할 때 정부의 모든 법안에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좋은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그리고 통과하는데 협조했습니다. 거의 찬성률이 100%에 가깝고 너무나 찬성률이 높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을 정도로 좋은 법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생활에 곤란을 초래하거나 특정한 집단에 이익을 주는 법안에 대해서 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제가 복지위원회 간사를 했고 또 정책위원 수석부의장을 했는데 그 반대 선봉에서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법안이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 영역 법안은 제가 끝끝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산됐거든요. 뭐 야당의 역할을 잘 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는 그런 법안들을 완전히 폐기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의료비 상한제 100만 원 이런 법안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법안에서 과연 야당이 반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좀 상대성이 있는 건데 야당이 알겠습니다. 야당으로서 역할을 어떤 관점에서 하느냐 다시 한번 좀 같이 좀 돌아보자 이라는 뜻을 하는 것이지 야당이 하고 있는 검증에 대해서 무시한다든가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계속 야당은 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느낌은 좀 그랬습니다. 그건 어폐가 예.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요. 아니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대승적으로 판단해서 찬성하고 이를테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 추경안 심사위도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런 것조차도 그러면 아무 의미 없이 저희 뭐 의미 없이 그냥 국민의당이 이렇게 끌려가는 겁니까? 그러면은? 근데 국민의당이 얼마 전에 정책위 의장이 야 상당 공조에서 추경안에 대해 반대 입장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내용에 반대하는 거고 취지에 공감한다고 저희가 분명히 밝혔던 거죠. 좋은 아니 그 사실을 예. 지금 며칠 전 상황인데 그걸 여태껏 모르고 계시다가 다 반대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면 그건 팩트가 틀린 건데. 처음에 잘못 반대를 하셨잖아요. 아니죠. 내용은 여전히 잘못된 겁니다. 저희는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할 거고요. 그 취지나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실업 대란이나 고용 절벽 이런 대통령의 시장 연설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내용 면에 있어서는 엉터리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들여다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하겠다 심사에 이런 말씀이죠. 추경은 좀 이따 다시 논의하시고요. 인사 검증은 좀 국회 상임위에 좀 맡기고요. 우리는 좀 다른 주제로 좀 토론을 됐습니다. 김부겸, 김영춘, 도종환 의원은 청구보고서가 채택이 됐잖아요. 김현미 의원만 지금 채택이 안 된 건가요? 그 김현미 의원도 채택이 되겠죠. 되겠는데 안 되더라도 아마 자동적으로 그냥 임명해도 여기 대해서는 아마 야당에서 그렇게 반발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청문 과정을 봤는데 남자 세 분은 좀 운이 좋아서 같은 날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됐고 또 심지어는 뭐 자유한국당의 어떤 의원들은 뭐 제가 존경하는 형님이라는 분 뭐 바른정당인가요? 어쨌든 분위기가 너무 훈훈해가지고 저도 솔직히 국회의원 출신이지만 국민들한테 그럼 욕 먹습니다. 아니 현역 의원들은 진짜 한 번도 불패입니다. 불패. 그러면 적어도 국민들 앞에서 생중계 내는 데서는 조금 적당히 비판다고 해야지 너무 그렇게 훈훈하게 하시면 그것도 좀 문제라고 보고 어쨌든 저는 세 분은 어쨌든 나름대로 뭐 인품도 훌륭하고 도덕성 문제도 뭐 크게 없고 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게 시비 걸 생각은 없지만 나름대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분들은 그냥 간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다음 주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게 5분이 지금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지금 언론 보도만 보면 어쨌든 저는 강경화 후보자보다도 더 하면 될지 덜하지 않은 뭔가 엄청나게 시끄러운 다음 주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말이죠. 오늘 그 안경환 후보자가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잘못했다. 사과한다.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자기는 안고 갈 것이다. 그렇게 국민 앞에 사과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몇 년도 얘기입니까? 27살 때 얘기인데. 그러니까 1975년 얘기라는 거잖아요. 네. 자기가 시신적으로 국민한테 사과했는데 이 문제는 국민들이 안 받아들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보통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평범한 사람들도요. 그렇게 어떻게 도장을 허위로 파가지고 사기로 허위 혼인신고를 합니까?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뭐 과거 그때는 아니 뭐 법무부 장관 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과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뭐 여러 그 고위공직에 거론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스스로 나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어서 나는 이거 못한다라고 양심적으로 그 자리를 고사한 분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양심이 필요한 시점이죠.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서울법대를 나온 법학도입니다. 법학도. 그걸 27살은 지금 우리가 마치 옛날 일처럼 어릴 때 내가 실수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27살 때 내가 27살 때 생각해 보면요. 책임져야 될 나이입니다. 그게 어떻게 어릴 때입니까? 젊을 때입니까? 27살 때면요. 어쨌든 본인이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을 때고 또 두 번째. 아니 이건 단순히 사무소 위조 정도가 아니라 한 여자의 인생을 망치는 겁니다. 5살 연하의 여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결혼하기 싫다는 사람을 도장을 갖다 억지로 파가지고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다른 남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결혼하고 싶을 때 그쪽에서 아니 이분 지금 혼인 상태인데 어떻게 결혼합니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딸도 아빠를 볼 때 이거 특히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는 뭐 결혼, 이혼 이런 게 하나 있으면 정말 참 여자가 힘든 시기인데 어떻게 법학도라는 분이 서울법대 나오신 분이 그런 생각을 했을까, 발상을 했을까? 아니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는 하신 말씀 없어요? 아니 후보자에 대해서. 책 잘못 썼다 준 강간법이 됐는데 이런 경우는 본인이 직접 액션을 취한 분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저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정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뭐 들은 얘기여서 사실 확인이 안 돼서 네. 뭐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얘기하세요, 안경환 후보 측의 해명은 네. 우리가 알려진 거하고 좀 다르고 아마 청문회 과정에서 이해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뭐 알려진 것처럼 뭐 그런 일방적인 게 아닌 이거 오늘 언론에 조금 보도가 됐어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해서 일단 청문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판단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잠깐 얘기해 주시면 언론에 좀 보도가 그러니까 됐대요. 제가 뭐 직접 네, 본인한테 확인한 건 아니고 네. 들었던 얘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비난할 그런 성격이 아닌 어떤 면에서 뭐 여성을 좀 보호해준 그런 면이 좀 있다 그래서 그게 오늘 청와대에서 그 변명한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그건가요? 벌써 정보를 입수하신 것 당시에는 같아요. 뭐 예. 여성들의 그 이혼이나 이런 어떤 것이 사회적으로 낙인 이런 걸 우려해서 혼인 무효 소송을 내서 이렇게 됐다. 뭐 그런 비슷한 해명을 해가지고 더 황당한 느낌인데요. 어찌됐거나 이게 보편적으로 이 평범한 서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은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상식적인 일을 아니다는 것을 너무나 저희도 똑같이 비상식적인 생각합니다. 일이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좀 들어보고 그래가지고 그게 오늘 자진 납득할 만한 건지 사퇴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의 그 말씀은 인생이 송두리째 이렇게 부정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은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러나 끝까지 가서 청문회에서 소명하고 가보겠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개혁 열심히 하겠다. 이게 지금 그 오늘 기자회견 입장문의 그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황당하다는 거죠. 자진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저는 남은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 정말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질 텐데 저희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박지원 의원님하고 네. 그다음에 이용주 의원 이 두 분이 이제 이 법사위 인사청문회 참 괴로워하세요. 너무 많은 제보가 쏟아진다는 어떤 거죠. 제보들이 쏟아집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자꾸만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문제들을 앞으로도 또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서 오늘 좀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정권의 부담도 덜고 국민들도 그냥 이런 험한 걸 보면서 이게 안타까워하는 마음 줄일 수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주 의원님 좀 청문회 얘기 좀 그만하라고 나한테. 근데 이게 가장 현안인데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뭐 하고 싶은가요? 근데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또 좀 방어 논리는 준비했고 오셨어야 되는데 전혀 그 좀 투보자들하고 통화를 좀 하고 오시지 그랬어요 좀. 아니 뭐 제가 후보면 제가 얘기할 텐데 남의 얘기를 제가 대신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본인이 밝힐 건 밝히고 소명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인정하고 그런 자세가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나면 보고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차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박지원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안경환 교수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저술가라서 참 훌륭한 분이고요. 책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이제 뭐가 나옵니다. 책에서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갖다가 뭐 자살하는 사람은 패배자라고 했다는 말이 또 나오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서양 여자 동양제에 대한 아주 주관적인 표현이 나와서 또 비판하고 그러니까 깨고 날 때마다 책에서 인용돼서 비판하는 걸 들어보면요. 물론 저는 그분의 어떤 뭐 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그러면 그분은 예술가로서 저술가로서 활동하면 되는 것이지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다 하려고 합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안경환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절반으로 축소시키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받아들이지 않고 사표를 던진 분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안경환 후보자가 적어도 검찰 개혁이나 이런 데서 제가 부적합하다는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공적으로 훌륭한 가능성도 있는 분인데 문제는 도덕성이 너무 지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요. 문재인 초기 내각에 대한 이미지까지 나쁘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니 안경환 장관도 장관하는데 국민 누가
따르겠느냐 이런 말 하면 어떡할 겁니까? 저는요. 역시 이 조합도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안기환 후보자 한 명 때문에 다른 장관까지 누가 끼칩니다.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본인이 사퇴하는 게 제일 맞는데 좀 지켜보겠습니다. 김성주 전 의원님이 너무 그 후보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안 나오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아니 그 뭐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해명할 것은 본인이 몫이죠. 다른 사람 대신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그 청문회라고 하는 건 온 국민이 다 지켜보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건데 그 과정에서 답변하고 납득할 만하면 수용이 될 거고 아니면은 그러면 어떤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굳이 그 개인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변호하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어서 인사는 만사고 하여튼 모든 정권이 이 인사 부분에 처음 내각에서 다 고생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번에 인사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한번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방침들이 어떻게 또 정치로 풀려나갈지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다음 두 번째 주제로 저희들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예.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야3당은 정부의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미래 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야3당 정책위 의장은 이번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향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야3당이 첫 번째 협의가 겨우 일자리 추경 반대라고 하니 무책임한 행태라 할 것입니다. 야당은 추경 반대 합의를 즉각 철회하고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 역시 강경화 후보자 임명 문제하고 또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추경 예산안과 관련된 시정연설이었는데요. 이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11.2조를 정부에서 내놨죠, 지금요? 어떻게 통과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초기에 뭐 야3당이 뭐 반대 입장을 표명하다가 아까 우리 김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에 대한 뭐 선별적 반대 뭐 그런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실제로 국회 뭐 상임이나 얘기를 과정에서 충분히 좀 잘 다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두 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추경은 통과될 것이다. 뭐 예산상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건 있지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이제 그 내용이 바뀔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뭐 김재영님도 말씀하셨지만 정기국회에서 그 내년도 예산안에서 반영돼야 될 부분을 지금 추경으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운이 좋다고 보는 이유가 대기업 있는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1, 4분기 경제 수치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지금 야3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추경을 11조를 할 만한 요건이 되느냐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그다음에 그렇지만 과거에도 추경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또는 내용이 바뀌느냐지 통과는 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통과하는데 다만 그 내용 가운데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은 조금 지나가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빼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할 텐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일자리든 뭐든 간에 도움을 원하는 국민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반영하는 거하고 내년 새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11조 추경안은 제가 볼 때도 새 예산안에 반영해야 될 것들을 추경에 밀어넣는 듯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여야가 토론해서 얼마든지 고칠 거 고치고 뭐 뺄 거 빼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거 자체를 갖다
우리는 처리하지 않겠다는 거는 제가 봐도 야당도 그런 태도를 할 필요 없고 또 대통령께서도 내가 아무리 연설까지 하고 는 아니지만 야당의 의견을 좀 들어가지고 좀 합의를 좀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국당에서 참여를 하겠네요, 심의에.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심의에. 네. 해야지 맞다고 보고요. 네. 그런데 이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 참 이름은 참 잘 붙였어요. 그래서 네. 야당을 꼼짝없이 올가매게 하는 그런 효과는 저는 성공했다고 보여지는데 마치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반대하면 야당은 마치 일자리 그럼 창출을 반대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딱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레임은 딱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만 네. 대통령이 이 얘기하신 것처럼 11조 2천억 원이라는 이 추경안이 전부 다 일자리 실제로 정말 그 좋은 일자리 창출이 다 쓰여지는 거냐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국민의당에서 분석한 결과는 실제로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는 2조 원 정도로 저희는 봤고요. 11조 내용을 2조에서요? 살펴보니까 11조 2조에서. 2천억에서 2조 정도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이게 제한적이고 그 일자리라고 소위 하는 것들도 임시직이거나 굉장히 질적으로 조금 열악한 그런 알바 창출 같은 그런 느낌의 그 대부분이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LED 조명 교체, R&D 예산, 기관 운영비 지원 이런 것까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올해 본 예산에 그 500억 정도가 공무원 훈련 비용으로 다 편성이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무원 일자리라는 12,000명 얘기하는 거 외에는 사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그마저도 향후 국가 재정이나 또는 국민에게 상당히 수십 년간 부담 주기 때문에 그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경제 전반적인 것들을 잘 따져서 본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다 이런 거고요. 특히 저희는 이제 AI나 지금 가뭄 피해 대책 이거야말로 지금 천재지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재정법상 딱 부합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마저도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그거는 이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만큼 우선 지출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도 하자 이런 합리적인 또 그 방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경찰이나 소방관, 또 근로감독관 지금 국민 안전과 관련된 주로 그런 공무원을 건데요. 지원시키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추경의 내용이 충분히 야당과 국민들한테 설명되지 않은 상태여서 추경안에 뭔가 좀 허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셔서 추경에 대한 시정연설한 것을 자체를 높게 평가합니다. 네. 내용도 진정성과 절박함이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선심성 사업이라 하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굉장히 깊은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네. 짧은 시간 동안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충분하게 계산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도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야당이 그런 부분들을 잘 교정해낸 게 야당과 국회 역할이니까 그런 역할을 저희는 기대하고요. 이번 추경에 담겨 있는 기본적인 정신, 일자리인데 그럼 도대체 어떤 일자리냐? 과거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일자리라고 하는 게 120에서 150만 원, 한 10달 비정규직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지속성이 떨어진 일자리들이었거든요. 그런 일자리들은 많이 만들어서 예산을 써봐야 3년 지나고 나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오래가는 괜찮은 튼튼한 일자리를 만들자는 게 저희들 기본적인 철학의 변화입니다. 물론 공무원을 늘리자고 하면 국민들은 이런 이중 반응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공무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걱정 없이 직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구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공무원을 늘린다고 얘기하면 또 철밥그릇? 이런 비판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양면성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 소방, 교사 또는 근로감독관 이런 국민들이 그동안에 불편하게 느꼈거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쪽에서의 공무원 일자리를 만들고 나머지는 공공부문에 일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을 안 만들기 위해서 10개월짜리 2년 계약하고 자르는 이런 일자리들을 안정되게 무기계약직이나 공공일자리로 바꿔내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정부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위탁을 줘서 1년에 불과 한 1,000여만 원 받는 그런 일자리들을 양산하는 것을 그만두고 정부가 좀 책임 있게 가자. 더 충분한
예산을 주고 이 일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번 일자리 추경의 핵심이고, 이거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나가는 일자리 정책의 방향이다. 이 핵심이 근데 되고요. 이제 야당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이제 경찰이라든가 그 소방관, 근로감독관, 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자리지만은 이 사람들 공무원에 임용을 하면은 이분들이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공무원 연수라는 게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문제도 있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것이 야당 비판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근본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 이런 생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답을 의원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공무원 12,000명 증원하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한 7,500명 정도가 지금 소방직, 교사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8% 정도 차지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다 지방직이에요. 그러면 지자체나 교육청, 이 지방재정의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박근혜 정권 때 누리과정 이거 교육청에 떠넘기고 해가지고 지방재정 파탄은 우려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앞장서서 민주당이 반대했던 거죠. 비판도 했었고. 그런데 똑같은 일에 반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야당은 하고 있는 거죠. 추가로 저도 한마디 하고 이제 답을 주세요. 지금 그 예컨대 뭐 1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그 일시적인 자리는 안 하겠다 그랬는데 제가 좀 뜯어보니까 여기 보면 노인 같은 경우는 37,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거 그 정도 되는 쉽게 하면 복지형 일자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뭐 2조 원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봐도 실질적으로 공무원 증가하는데 이번 추경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투자비는. 다만 이분들이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기하급수로 나오고 이분들도 승진하면 월급이 늘 거고요. 또 그다음에 이분들이 나중에 은퇴하면 또 연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때 받는 게 맞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진단은 저는 동의하는 바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사들 늘어나야죠. 근데 이거는 제대로 토론해서 또 하나는 없앨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걸 없애고 해야지 국민들이 동의를 하지. 다 늘려달라고 하는데 다 추경으로 늘려주면요. 그 감당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말씀 들어보죠. 아까 제가 그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 아이가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공무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그게 우리나라가 직업 공무원제도 채택하고 있는 맨 나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한번 공무원 되면 평생 가요. 그걸 좀 더 유연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스웨덴의 복지부 장관을 따라온 어느 여성 국장을 만났는데 어떻게 공무원 됐냐고 했더니 그냥 민간 기업 다니다가 됐대요. 시험 봤냐고 시험 안 봤대요. 그럼 어떡할? 계속 공무원 할 거냐? 아니다. 몇 년 있다 나는 또 민간으로 돌아간다. 이런 유연성이 사실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이나 공무원 숫자가 인구에 비해서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될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예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계속 성장하고 수출이 많이 되지만 일자리 늘어나는 게 적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일자리는 풍부하지만 처우가 낮기 때문에 잘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졸 청년 실업자들 어떻게 사회가 흡수할 거냐.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대우도 많이 받고 안정된 일자리고요. 결국은 공무원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선 급한 대로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것이 계속 국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제도 개혁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저는 국회가 이끌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가뭄이 들어서 비가 와서 물이 약간 좀 고이기 시작하는데 물 한 바가지 해서 뿜어낼 수 있는 그 역할이지 계속 물을 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결국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여지면 요새 그 대기업 관계자들이나 이런 그 기업 관계자들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한편은 비판, 한편으로는 필요하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붐이 사회 전체적으로 일어난다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청년들의 소위 고용 절벽 같은 절망적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 공무원들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순차적으로 증액된 예산 문제는 국회라든가 사회적 대타협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런 그러니까 얘기예요. 재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마중물론인데 그 일부 맞기도 하지만 보장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중소기업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자리와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이 지금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냐? 시급 1만 원입니다. 저는요 이게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모든 국민들이 다 취직해서 다 많은 돈을 받고 정규직에 일하면 좋지만 이게 자원이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문제는 공무원 11,000개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급 1만 원 나온 이후로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이제 채용 못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일자리 방침은요, 이 추경 이렇게 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고 지금 그래서 저는 일자리 수송 만들고 하는 거 참 잘한다고 봅니다. 이분들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지 추경 지금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저는 이 추경 진단은 좋다고 보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그러면 야당이 조금 더 과학적인 잣대로 변형을 시켜야 되고요. 저는 내년 본예산에서 이런 걸 하는 건 모르지만 추경을 이렇게 급하게 해가지고 일자리를 해소하겠다. 이거는요. 물론 그 목표는 가상하나 아니, 그러니까 현실성이 많이 너무 떨어진다. 국민들이 지금 일자리가 없으니까 단기적이라도 상적의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도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일자리 문제를 추경까지 11조 2천억 이렇게 야당이 내용에 반대함에도 하겠다고 하는 이 청와대와 여당 그런 상황에서 일자리 수석은 왜 그렇게 엉뚱한 사람 해가지고 자진 철회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또 인사 문제 나오고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면 인사도 심사숙고해야 되고요. 또 국가안보실 제2차장도 경질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그러면 그 문제도 한미 정상회담도 준비하는 분이었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이렇게 허술하게 인사를 하면서 그거는 다르게 아니요, 추경 부분에 있어서는 보시면은 터무니없는 내용 가지고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는 것을 숨기지 않고 교체하고 새로운 인물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좋은 새로운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얼마나 지금 예. 문재인 대통령이 애가 타겠습니까? 하여튼 그 일자리 문제는 국민들 여론도 높은 것 같아요. 이 문제는 하여튼 네. 단기적이라도 네. 단기적이라도 하여튼 뭐 재정 투자를 해서 단기적이라도 하여튼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 이 야당은 문제에 순서에 대해서 참여해서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냥 끼워넣기식 예산 이런 거는 자, 조금 오늘 하여튼 고르고요. 제대로 할 겁니다. 예, 하여튼 인사청문회는 또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예. 그 잘하셨죠. 송영무 또 김대엽 조대엽 죄송합니다. 조대엽 제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죠? 김상곤 네, 더 이분들에 대한 청문회가 다음 주에 또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다음 주 마음에 잘 잘할 것 뭐 같습니다. 방어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여당이나 청와대에서는? 뭐 있으니까 후보자를 내놓으셨겠죠? 김상곤 후보는 교육 혁신을 위해서 네. 임명한 거고 조대엽 노동부장 후보자는 노사정 대타협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저희가 네. 임명한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점도 역시 또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네. 잘 설명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까 생각합니다. 인사 문제 얘기하면 또 두 분이 또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아까 많이 하셨으니까. 아니요. 좋은 얘기 하시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해할 만한 건 이겁니다. 네. 강경화 후보자와 김동연 후보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장관 17분 만약 발표 다 한다면 네. 거의 유일하게 다른 쪽에서 데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본 인사도 아니고 코드 인사도 아니고 정말 참신한 발탁 인사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강경화 카드는 버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알겠습니다. 나랑 뜻이 맞고 본 인사하고 했던 분들은 몇 분은 날라가도 저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가 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17분 중에서 한 2-3명 정도는 뭐 자진 철회. 그걸 해야 됩니까? 예, 저는 지금 분위기를 예, 그렇다고 봅니다. 예. 야당에서 2-3명 정도는 좀 아니 야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조국 교수도 민정수석으로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스로 발목 잡히고 있어요. 조국 민정수석은 과거 인사에 대해서 비판했던 본인의 관점이나 글들을 통해서 자, 그럼 이제 스스로 발목 잡히고 오늘 있어요. 인사 지금. 문제가 3분의 2 얘기하고 추경 문제나 좀 일자리 같은 좀 알겠습니다. 묵직한 문제들 예. 너무 적게 얘기돼서 다음 주에도 인사청문회에 또 나올 것 같아요. 그거 좀 빼면 안 될까요? 준비를 좀 잘 좀. 아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 정부 조직 개편에서 유일하게 새로 만들어진 게 중소벤처기업부잖아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든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일자리 어디서 만드냐고 그러는데 저 중소기업, 창업 저희가 아직 발표 안 했습니다. 국정지표의 중요한 하나의 축이 창업 국가입니다. 네. 자꾸 추경으로 공무원 일자리만 만들고 미래세대 부담 준다라고 비판하지 알겠습니다. 말고 전체를 보는 지혜가 야당에게 필요하다. 정세 분이 준비하신 또 사진 한 컷 보고 그다음에 오늘 토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부터 준비하신 사진 한 컷. 예, 지난번에 그 국회에서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그 추경 연설 저도 전체를 한번 봤는데요. 참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절박한 호소가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야당
지도부에 찾아가서 인사하는 이런 하죠. 모습을 예. 보면서 아 이거 정말 꼭 좀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그 부모와 같은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네, 김유정 의원님이 준비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안경환 후보자가 이 장관 지명받고 예. 백팩을 메고 택시를 타고 첫 출근을 하는 그 청문회 참 보기 좋은 준비하기 모습이네요. 위해서. 네. 예, 그래서 그 인권위원장도 지내셨고 또 여성단체로부터 사실은 뭐 상도 받으셨어요. 2004년에는. 그래서 상당히 기대도 컸고 소탈하고 참 좋다. 이렇게 했는데 그 직후부터 쏟아져 나오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유구무원이고요. 정말 너무 놀랄 만한 것들이 자꾸만 쏟아져 나와서 굉장히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상황이어서 저 백팩 안에 뭐가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내려놓고 싶은 그 수많은 짐들을 지고 지금 저렇게 출근하시는 것 국가인권위원장 같아요. 시절에 장애인 문제 국가보고서라 그래서 상당히 그 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많이 높였었죠. 자, 세 번째가 아닙니다. 우리 진성호 전 의원님 준비하신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뭐 여성 의원,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저렇게 안경환 후보자와 관련돼서 이제 비판을 하는 장면인데 네. 참 안타까운 게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는 새누리당 의원과 관련해서 저런 여성 문제가 불거지면 저렇게 이제 성명서 발표하고 했는데 지금 너무 조용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반면에 새누리당 의원, 여성 의원들도 네. 새누리당 남자 의원의 문제가 터질 때는 잘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다 떠나가지고 여성 권익을 위한다는 측면에서는 여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일이 터지면 탁현민 행정관 문제도 그렇고 네. 여당 여성 의원들도 좀 분노해 주길 바랍니다. 하여튼 뭔가 좀 이제 분노 촉구 성명 이런 게 좀 필요한가요? 대선 지금 이제 정부 출마한 지가 얼마나 됐죠, 김 의원님? 지금 5월 10일부터니까요. 한 달 좀 넘었죠. 한 달 좀 넘었습니다. 예. 국민들은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좀 이제 편안하게 좀 가라. 너무 이제 그냥 인사청문회도 좋은데 좀 빨리 안정을 시켜서 정부가 좀 순항할 수 있는 길을 좀 여야가 같이 찾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죠? 좀 편한. 예.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저 탄핵 때문에 얼마나 6개월 동안 힘들었습니까? 야당도 좀 편안한 네. 세상을 좀 그러니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 저는 왈가브 내용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저출산 문제 해결할 것인가, 네. 청년들의 실업 문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좀 해주시면 다음 주에도 청문회의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짧게 해주시죠. 근데 적폐를 청산해야 알겠습니다. 되는데 예. 적폐를 안고 있는 후보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본인이 적폐인데 어떻게 적폐를 청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더 깨끗한 후보자들로 꾸려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청산할 적폐는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많죠.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격이 누구한테 있냐는데 본인이 만약에 그런 적폐를 몇 개를 안고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제기된 협치 목소리가 상호 비난전에 좀 묻혀버렸고요. 여야는 또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와 야당, 여야가 양보나 타협 없이 마주보고 달리는 전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국정 현안들이 줄줄이 또 지연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토론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